저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팍 올라오죠, 스팀이. 경제교육이 안 되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두 번째가 뭡니까?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많은 집들이 경제교육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지각색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경제교육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부모님한테 받았던 경제교육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죠.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경제교육을 너무 엉망으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서는 본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거는 경제교육이 안 되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마 5가지가 다 해당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경우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보상이라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돈이라는 개념이 어떤 보상에 속할까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된 보상이 되거든요. 보상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적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내적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에서는요,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둘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집안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100원씩, 1000원씩 주는 집들은 이 외적 보상을 선택하는 집입니다. 그럼 이 외적 보상의 단점은 뭔지 아마 해보신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것 좀 갖고 와.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팍 올라오죠, 스팀이. 이러면서 이게 경제교육이 맞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내적 보상이 원래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내적 보상으로 키우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집안일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뭔가 약간 쾌감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뭔가 그런 거를 느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용돈을 뭐 준다던가 외적 이런 게 없이도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가 알아서 잘하는 내적 보상이 충분한 친구들이죠. 그럼 내적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칭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잘 반성하고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의 언어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명령과 이제 지시, 화,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조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칭찬이 너무 인색하죠. 어쩔 수 없는 게 한국인들은요, 뭔가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을 안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하는 게 뭔가 좀 쑥스럽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칭찬에서는 인색하고 뭐 약간 뭐 화를 내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적 보상을 키우는 게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용돈을 줘야 되니까 이 외적 보상을 하는데 이 외적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최대한 이거 할 때마다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좀 내적 보상의 느낌 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때는 또 잘하고 뭐 그렇게 또 달라고 말도 안 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서 용돈도 받아갈 수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이 설명부터 드리면은 외적 보상을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불규칙해야 돼요. 교육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불규칙한 보상.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100원씩 주면은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했을 때 칭찬을 한마디 해주면서 보상을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칭찬만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상을 안 해주지만 칭찬만 나갈 때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보상의 방식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꼭 이거를 했으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불규칙, 나 그거 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애들 다 깨워가지고 딱 앉혀놓은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한 소리 하시고 그때 그냥 10,000원씩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이게 불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냐면 본인 기분 따라 준 거죠. 이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요새 젊은 직원들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더 그렇거든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에도 굉장한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좀 합리적인 이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거는 어떤 걸 잘한 것 같으냐 스스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늘 너가 어떤 행동을 잘했다 생각해? 어떤 걸 칭찬받을 수 있다 생각해? 라고 물어봐서 그런 이야기들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부모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죠. 어떤 때는 내적 보상도 해줬다가 어떤 때는 외적 보상도 해줬다가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용돈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한다고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제 교육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데요. 돈이라는 거는 천박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진짜 불편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 거리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게 1번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자체에 대해서 부모님도 좀 상처가 있어요. 살짝.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에 대해 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왔을 때 우선 짜증부터 나죠. 지금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돈 얘기하면 나 너무 화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빚이 너무 많고 이걸 갚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휴먼 스토리 나가지 말고 이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알아도 될 정도의 범위까지만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월급까지 다 공개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이런 데 저런 데 쓰고 나서 우리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아껴서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부모님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너 용돈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가 잘 이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범위 내만 이해시켜도 됩니다. 자녀들 입장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부모님이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금전적인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집이 잘 살 수는 없어요. 잘 사는 집은요 1%도 안 될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비슷비슷하게 사는 건데 자꾸 TV에서 나오는 SNS에서 나오는 그런 집과 비교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살아. 근데 여기서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하는 거고 B를 선택하면 C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잘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출에 대한 통제만 하는 거를 경제 교육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기서 무언가가 남는 거냐, 이게 플러스가 남냐 5월 마이너스가 남냐, 이걸 가지고 짜라고 표현하고 이걸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수입이겠죠. 수입이 있을 거고 지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절약 관련된 책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둔 책인 거고 재테크 관련된 책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지출만 줄이는 것만 생각했었죠. 지출을 줄여야지만 잘 살 수 있어라 했는데 아무리 지출을 줄여봐도 모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끝내고 나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들을 해봤었는데 자녀들한테 이 개념만 알려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수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값이 랜덤에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건 1에서 3 범위지만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걸 고르고 거기에서 열심히 성공해내고 나면은 나중에는 100이라는 수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아무나 의사 될 수 있고 아무나 막 운동선수 돼서 금메달리스트 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거다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자녀한테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부부싸움 해본 적 있어요. 이제 뭐냐면 마트를 가서 카트를 끌고 가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꾸 뭐 하나 사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는 자꾸 뭐 필요하다면서 계속 담아요. 애기도 담고 싶잖아요. 나도 뭐 하나 갖고 싶어 이러면서 뭐 하나 담으려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랍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번 정도 안 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애기 입장에서도 화날걸요? 왜 나한테 다 안 된다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저희 애기 엄마 스타일이고요. 저는 아빠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한 개 딱 이럽니다. 끝까지 한번 다 돌아봐. 층 다 돈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나 무조건 꼭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거 한 개만 골라봐 라고 해서 한 개를 택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애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집어요. 다시 안 돼. 하나만 골라봐. 이 결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씩 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자녀한테
네거티브에 가까운 대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은 오늘 말고 내일 그럼 뭐 다음번에 우리 마트 갔을 때 너가 정말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해 볼까? 아니면은 우리는 엄마 아빠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거를 살지 지금 다 고민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선택해서 온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마트 가기 전에 너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때 리스트 짤 때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도 우리 예산 안에 본인 예산 넣을 때 이유를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계획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를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설득을 들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자녀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로 이런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이유면은 그래, 있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주면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된다. 설득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준 거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 선택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저도 항상 반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은 아주 다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달라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난다라 생각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엄마는 다이어트 한다면서 밤에 야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겁니다.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다 하는데 자꾸 뭐 어디 가서 막 이상하게 디저트 맛있다고 사러 가시고 막 옷 예쁘다고 사고.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 이건 거죠. 아끼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뭔가 소비를 백화점에서 예쁘네 하면 사고 즉흥적으로 사고. 음식 고를 때 뭡니까? 분명 돈이 없어 하면서 저녁 식사하러 갔을 때는 마음껏 골라, 제일 좋은 거 골라 이러면서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괴리가 심하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경제에서도요, 중앙은행 은행장이 앞으로 금리 내릴 겁니다 또는 환율 잡을 겁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벌써 딱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와 이거에 맞게 말을 하면은 같이 결국은 행동을 하더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식당에 데려가서 아이가 막 떠들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면 혼나?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따로 행동을 보여준 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때는 혼나고 어떤 때는 안 혼나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냥 우선은 내가 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혼나는 건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되면은 엄마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말과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말한 거를 꼭 행동으로 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만 다이어트 하라 하고 부모님은 다이어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자녀한테는 공부하라 하고 부모님들은 TV 보면 어떻겠어요? 학창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수능 공부하는데 뒤에서 부모님은 왕건 TV 보고 깔깔깔깔 떠드는 거예요. 죽겠어요. 막. 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 TV에서 소리 내고 떠들면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너도 그럼 어른 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녀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라고 해야 되고 자녀들이 뭔가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싶을 때는 부모님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따라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하는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전통시장 같은 데가 되게 교육에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마트는 일괄적으로 한번 다 산 다음에 담은 다음에 결제를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저 카드를 마법의 카드로 보고 있어요. 저걸 긁으면 돈이 나오는 무제한 나오는 마법의 카드.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한꺼번에 결제하니까 이거를 살 때와 이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다르다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하나 살 때마다 하나씩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치만 소비하겠다 생각하면 10만 원 들고 간 다음에 그거를 현금으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 이 돈이 스르르 녹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더 이상 물건 못 사겠네. 이제 이렇게 되네? 라고 하고서 이거 하나 살 때마다 얼마씩 나가네? 그 감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교육에서
제일 나쁜 거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교육 효과가 너무 적은 것들이 뭐냐면 이벤트성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장터 같은 데 있죠. 여기 데려가서 나눔 장터 같은 데 가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하나 갖고 와가지고 팔고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 그럼 2,000원 받았지? 이거 너 알아서 써. 이게 과연 교육이 될까요? 이게 경제에서 애들이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봐요. 경제 캠프도 좋죠. 근데 경제 캠프를 갔다 왔으면은 그거에 맞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고 그걸 어떻게 소비하는지 용돈 기입장을 쓰는지 이것들을 1년 내내 쓰는 아이와 그냥 캠프 때 용돈 기입장 한번 써본 친구랑은 완전히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지속성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한 번 그냥 같이 공부했다고, 자녀들 공부할 때 한 번 같이 공부했다고 자녀들이 그거를 끄신 게 아닌 거죠. 부모님이 정말 1년 내내 아니면 12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요. 자녀들이랑 옆에서.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 공부하는 문화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도 있겠지만 거실에 TV가 없으니까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던가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대화하고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힌트가 뭐냐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간 배치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벤트 장소들, 뭐 이벤트 무슨 장터 아니면 무슨 캠프 이런 데는 공간이 애초에 일회성 공간들이에요. 여기를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어떤 공간들을 잘 설치하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뭐 소비 교육 한다 했을 때 마트를 안 가고 장터를 간다 했잖아요. 그럼 장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뭐 한 달에 한 번 간다 하면은 한 달마다 같은 공간으로 계속 가서 반복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교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에 맞는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5가지를 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5가지.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두 번째가 뭡니까? 돈 얘기, 불편한 얘기라 생각하지 않기. 돈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출 통제만 하지 않기.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자, 지출 통제 아니라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5가지를 한 번에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요. 왜냐면 한 번에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지쳐요. 나도 습관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번에 5개를 다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먼저 고친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2번, 2번 되면은 3번, 3번 되면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지금 고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나면요. 경제 교육이 아니죠. 정말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정답은 부모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